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요건에 맞는 것이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고에 처한다. 누구 말이 진실일 것 같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촬영일 기준으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 정도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되어서 제가 이렇게 몇 마디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는 12일째가 되어 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사과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제 거취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에 모두 일임하겠다라고 약 2분짜리 아주 짧은 담화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두 명이서 이렇게 국정을 이렇게 잘 해보겠다라는 이제 공동 담화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하야, 그래서 2월 퇴진, 4월 조기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조기 대선 그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으나 대통령이 또 말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꿔서 12일 날 목요일 날 오전에 약 한 29분 정도 되는 굉장히 긴 담화를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담화의 내용은 정말 많은 법률가들이라든지 언론인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탄핵이 소추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사를 받을 때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게 됐을 때 각각의 재판에서 얘기할 마치 변론 요지를 보는 것 같았다. 저도 거기에 이제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실망스러웠죠. 처음에는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대표라든가 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가 비판과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조기 퇴진,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 이렇게 말을 싹 바꿨어요. 이분이 정말 자신의 말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는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길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12월 12일 날 했었던 대통령 담화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듯이 탄핵 심판과 내란죄로 인한 재판에서의 변론 요지라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에서 하셨던 내용이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날 있었던 담화 내용은 이제 몇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제별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요건에 맞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의 행사였다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렇게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은 헌법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사변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전쟁 아니고 사변 아니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상계엄 초기에서부터 대부분의 이 자들이라든지 법률가라든지 해당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의힘의 보도를 보면은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요건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부분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그 담화에서 나와가지고 국가 비상사태 맞다라는 주장을 얘기를 하셨던 거죠. 거대 야당의 입법적인 폭주, 예산농단이라고 하던가요? 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제 중국인 간첩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도 필요한데 거대 야당에서 이거를 막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얘기가 거대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횡포 때문에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탄핵도 굉장히 많은 요직에 있는 분들을 탄핵을 함으로써 국가가 제대로 이렇게 기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에 맞다라는 게 이제 주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는 동의하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는 또 특별한 법적 쟁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이게 과연 군사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쪽이 다툼의 여지가 없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대통령이 자꾸 통치행위라는 말을 쓰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원이 나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통치행위라는 단어가 구독자분들 대부분 이렇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굉장히 많은 판례가 이렇게 확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판례가 통치행위에 관한 대법원의 이제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에 있어서는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권의 행사를 억제하여 그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이 판결문이라는 게 항상 이게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저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통치행위가 인정이 되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말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행정부나 국회나 입법부나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게 통치행위가 심사의 대상이 제외되는지 말지 여부는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치행위에 관한 일반론적인 입장이고 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서 명시적으로 또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던 거는 다들 아실 거고 전두환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이 쟁점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이렇게 판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라는 정확한 카테고리 하에서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지 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 부당을 판단한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헌법에 정한 요건에 벗어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게 과연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원칙적인 그 대법원의 판시 내용만 보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때 대법원은 이 원칙적인 거 말고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말씀드릴게요.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이거는 내란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선포가 내란죄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라면은 사법부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담화에서 이거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대법원 판결 내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 원칙과 예외를 대법원에서 설시했던 그동안의 그 판례의 원칙적인 부분과 예외적인 부분을 모두 따져보더라도 무리가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내란이란 말이냐 그런 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변론 요지서 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이게 무슨 내란이란 말이냐 이 정도로 끝낸 게 아니라 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폭동이냐라는 얘기도 했고 2시간짜리 내란죄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때 그 즉시 해제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두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것인가와도 맞물려 있고 직접적으로는 나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내란죄는 어떤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 무기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셋 중에 하나 처하게 되어 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공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 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부하 수행이라는 말이 옛날 말인데, 그러니까 형법이 제정됐을 때 처음 만들어질 때 이렇게 썼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출동했던 뭐 군인들, 특전사분들, 그리고 현장에 낮은 위치에 있는 지휘관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구속요건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해당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국가 권력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여기에 해당되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그 단어를 담아해서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었는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이게 하나. 그리고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 거대 야당의 독주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한 거고, 폭동을 일으킬 목적이 아니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병력도 이렇게 조금만 투입을 했고, 내가 국회를 아예 무력화시킬 생각이었으면은 새벽에 했거나 주말에 했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병력도 한 300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을 투입을 했을 것이다. 해제 요구가 있었을 때 바로 내가 해제를 했다. 그리고 그 군대를 투입한 목적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 자기가 비상계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이렇게 국회로 몰릴 인파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투입했다. 이런 얘기들을 담화에서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국화문란의 목적,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 91조에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함을 말한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1번은 일단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이제 2번이 문제입니다. 2번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란죄의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2호에 해당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죠. 그리고 국회의원이고, 강압에 의하여 군대를 동원했지 않습니까?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국회에 지금 국회의원이 문제가 되고 있고, 강압에 의했다라는 것도 군대를 동원했으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건데,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군대도 한참 후에 투입을 했고 한 2시간 정도밖에 투입을 안 했고, 뭐 국회의원들이 들어갈 때 다 들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담화에서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정말 많은 분들을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특히 현직 판사까지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그 당시에 이제 투입됐던 그 부대의 이제 최상급 지휘관이죠. 이분도 국회문 쓰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아직 의결 종속수 안 되지 않았느냐, 빨리 끄집어내, 이런 막 그런 재촉까지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담화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누구 말이 진실일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이 진실일 것 같나요? 아니면은 이 세 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 세 분의 말이 진실일 것 같습니까?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형사 재판을 변호하는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할 증인이다라고 보면은 재판부에서 이 증인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어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은 처벌받을 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 있다. 방어권 행사라는 고상한 표현을 쓰는데, 뭐 피고인 입장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다. 일단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기 어렵다. 이게 이제 법원의 일반적인 그 인식인 거고, 두 번째로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려면은 최소한 거짓말을 할 만한 동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이 분들은 아까 제가 내란죄 구속요건 말씀드렸는데 주요 임무 종사자시거든요.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들한테도 불리한 내용들인데 자기들도 처벌을 감수하면서 이런 내용을 내가 처벌 받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는 쉽게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헌문란의 목적, 제가 보기에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형법 91조 2호에서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 이 법률 조항의 의미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했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국회를 제도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린다.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이번 사태에서는 비상계엄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특수전사령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직 종족수 안 됐으니까 빨리 다 이렇게 끄집어내라, 해제 의결을 못하게끔 막아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 판시 내용에 정확히 들어맞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거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설시한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그리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행위의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설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